이번 강의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을 마주한 조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땅만이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동물과 식물도 소개되었지요. 조선에서도 익히 알고 있던 원숭이, 박쥐, 호랑이나 사자, 그리고 코끼리도 있었지만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대륙의 생물들도 있었습니다. 한성순보에서 소개한 생물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아메리카에서 나는 히코리나무, 인도의 키니네나무, 아프리카 지역의 큰 대추나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인도의 키니네는 학질 치료에 신기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추나무 용도도 소개했는데요. 나무 줄기의 즙으로 죽이나 술을 빚기도 하고, 잎사귀로 나무를 만들며 씨는 말 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이렇게 유용하고 탐나는 나무지만 이 나무는 건조한 땅을 벗어나서는 살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는 면화나무를 소개했는데요. 이 나무 열매는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주의 생물들은 낯설고 신기했던 만큼 분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종은 97종에 이른다고 소개됐습니다. 들소, 들당나귀, 들양과 기린, 영양 등도 소개됐습니다. 들말, 즉 야생마는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다닌다고도 했지요. 또 타조에 대해서는 날지는 못하나 말처럼 잘 달리고 그 힘 또한 센 까닭에 어떤 사람이 그 꼬리를 잡았다가 걷어차여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일화도 덧붙였지요. 신기한 곤충들도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벌 가운데에는 덩치 큰 소와 말조차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극독을 지닌 벌도 있다고 했지요. 흰말 거머리 역시 독이 매우 독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 껍질이며 잎, 오곡과 초목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옷까지도 갉아먹는다고 전했지요. 그리고 긴 벌레도 63종이 있다고 하면서 그중 독이 있는 것이 42종에 이른다고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만큼이나 오세아니아주도 신기한 동물이 많았지요. 아메리카주의 생명체에 관한 설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식지에 따라 다른 동물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1880년대의) 기사는 새로운 동물들의 특징 소개가 중심이었다면 1890년대는 근대적 동물 분류 체계를 통한 구분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독립신문은 생물학을 주제로 16편의 글을 연재했는데요.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조선에 소개한 것이지요. 독립신문의 생물 관련 기사에 의하면 생물체는 동물, 식물, 금속류로 크게 분류됩니다. 움직이고 깨닫고 생각이 있는 동물은 척추, 무척추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각각 하위 범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척추 동물은 포유류, 어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포함됩니다. 무척추는 곤충류 등이 포함되었지요. 생물학의 중요 범주로 제시된 금속은 기사에 의하면 움직이지 않고 죽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쇠와 돌 등으로 구성된 금속을 생물학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요즘 배우는 것과 다르지요. 독립신문의 동물 설명 방식은 분류를 통해 위계를 지었다는 점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을 기독교의 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창조로 규정지어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편집장이던 서재필은 하나님이 다양한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동물마다 제 몸을 보호할 여러 무기들을 부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미루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매우 크고 높다고 찬양하기도 했지요. 그는 기독교의 창조주가 자연을 설계할 때 인간을 중심에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설계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짐승은 될 수 있는 대로 키우고 우리에게 해로운 짐승들은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기독교적 색채가 가득하기는 했지만
독립신문의 생물학에서 보인 인간 중심의 자연관과 태도는 유기체적인 자연관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에게 유리함과 해로움을 따지고 이를 기준으로 자연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앞서 있었지요. 그 바탕에는 자연을 인간의 삶에 이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을 제어할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독립신문에 의하면 이런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서양 지식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생물학이 있었지요. 대한제국학부는 1896년을 전후에 세워진 관립학교들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교과서에는 자연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1895년 가을 학부에서 만든 국민수학 독본 제7과는 식물 변화 자체가 주제였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식물을 토지와 기후를 쫓아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요. 그리고 식용식물 변화는 사람이 마땅히 아는 것으로 농부의 경작과 재배에 따라 변종이 식지 않게 생긴다고 설명하기도 했지요. 또한 여러 잎사귀의 유형들도 나열했습니다. 잎사귀와 꽃의 변화 양상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이 책의 11과는 주제가 낙타였습니다. 그 밖에 자연에 대한 설명으로 바람, 벌꿀, 악어, 서양의 고래잡이 기술, 사람들의 호흡과 환기에 의한 공기 구성의 변화가 제시되었죠. 동물 전반에 대한 특징, 물질을 이루는 근본인 원소와 관련된 설명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당을 다니던 학생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를 소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학생들은 입학 후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근대 과학의 기초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896년 2월 학부에서 교과서 신정 심상수학 1을 펴냈는데요. 생물과 관련해서는 제3과의 개미, 제7과의 말과 소, 그리고 제25과의 청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근대 세계의 일단을 접할 수도 있었지요. 물론 대부분은 이솝 오화를 빌어 윤리적 측면을 제시한 글들로 채워졌지만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수학 2에 들어서면 생물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32과 가운데 누에, 여우, 나무의 나이를 의미하는 목리, 콩, 면화, 청어, 고래, 멸치의 기름, 그리고 두견, 달팽이, 제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상수학 3에 이르면 자연과 관련된 구성은 줄어들고 생물 속에 또한 적어집니다. 밀봉과 양생 정도가 포함된 정도지요. 교수님, 그렇다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지식을 어디에서 배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생물을 가르치는 소학교 교사는 한성사범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사범학교의 교관이던 이상설은 독학으로 식물학을 공부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그의 식물학 노트에 공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는 노트에 이미 알려져 있는 식물의 형태와 구조, 성질들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식물의 영양, 물질의 합성, 탄소 동화작용, 증산작용 등과 함께 식물 생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화학작용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노트의 내용은 중국에서 번역된 식물학 계몽에 관한 그의 공부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때의 공부는 그가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활동할 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에 등장했던 근대 과학에 대한 이해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